YCU가 어느덧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5월 100회 때 했던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봤는데요. 바로 괴작열전이었습니다. 성랑파리 소녀의 재림, 발언의 데모, 매드니스, 그리고 한국의 괴작들인 깊은 밤 갑자기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 미지왕을 다뤘었는데요. 올해도 이해 못지않은 괴작들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하고 라모타 장현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200회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200회. 진짜 이게 되긴 되네. 역사적인 순간. 200이라는 말이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그래서 오늘은 200회 특집으로 이렇게 괴작을 YCU 초이스 시간인 건데 원래는 200회 괴작이고 참 저번에는 도대체 뭐 이렇게 그래요. 성냥파리 소녀의 재림은 제가 가져왔었거든요. 그 유명한 명대사전에 짜장면으로 뭐였지? 짜장면으로 맞아봤는데 뭐 그거 있나? 그 유명한 대사. 네. 왕작계의 그 레전드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재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영화 그 개론서, 영화 이론서에는 그걸 이제 비판적인 요소로 이제 레퍼런스하는 영화가 그거였죠. 비판적 요소. 그러니까 영화가 왜 엉망인 이유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는 건데 레퍼런스였거든요. 진짜 짜장면을 맞아볼래 맞네요. 네. 참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그 명대사를 남겼던 영화였죠.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첫 번째는 장현 기자님이 준비할 건데 왜냐면 장현 기자님이 오늘 시간이 녹음이 좀 지체되고 그래가지고 좀 딜레이되고 좀 막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곧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와가지고 뒤에 약속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장현 기자님 먼저 말씀드리고 보내는 시간을 할게요. 어떤 작품인지요? 저는 A24 작품이긴 한데 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펄. 네, 많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될 때 봤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 스트리밍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하지를 않았고 직행했는데요. 그런 이유를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딱히 추천을 못 드리겠는 영화에 너무 취향에 저격하는 영화여서 왜냐면 이 영화를 좀 레퍼런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떠오른 영화가 캐리나 사이코 같은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게 약간 고전 스타일의 연출이 그 안에 돋보이기 때문에 였고 미야고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미야고스가 평탄한 캐릭터는 안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펄에서는 그 살인마 연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 막 3부작 아닌가요? 맞아요. 트릴로지인데 그 중에 펄이 중간 거고 그 위에 X가 있고 그 다음 펄, 맥신 이렇게 트릴로지예요. 3부작인데 저는 이제 앞에 건 다 못 봤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펄만 봤어요. 근데 펄이 이제 그 X라는 영화의 프리퀄 젊었을 때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용수가 되고 싶은데 꿈이 많은데 이제 시골 농가에서 돼지나 뭐 이런 걸 키우고 있는 여자의 그 답답한 마음, 심정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경악했던 장면은 이제 남편은 전쟁으로 징집이 돼가지고 없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면. 그리고 모두 없잖아요. 무용수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좀 예쁜 것도 갖고 싶고 화려한 것도 쫓고 싶고 공연도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뭐가 없잖아요. 그런 그 억눌린 심정을 되게 살인? 그 다음에 중간에 허수아비랑 성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티탄 다른 버전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뭐야 막 이러면서 미야고스가 정말 저 연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때문에 제가 물론 피도 많이 나오고 자른 장면도 많이 나와서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좀 독특한 영화 괴작이라는데 미야고스의 미친 연기 한번 보고 싶다, 말광 연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먼저 제가 방송하기 전에 괴작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하고 갔었어야 했는데 이 괴작이 사실 망작도 걸작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니까. 괴작이라는 게 그야말로 괴상한 영화거든요. 괴상하다. 괴상함을 넘어선 괴상함? 그리고 제가 슬래셔 무비도 되게 좋아하는데 테리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죠? 나오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그 스릴도 장난 없는데 같이 좀 펄 보고 나 괴상한 거 이런 거 좀 취향이다. 그럼 테리파이어도
3부작인가까지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테디파이어가 이 괜찮으시면 추천드릴게요. 포스터만으로도 힘드네. 많이 힘들어요. 테디파이어 3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할리 블록버스터 1위 했을걸요? 몇 주. 은근 돼요. 이거 계속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고어물인데. 이거 1, 2, 3인데 3가 심지어 작년에 나왔네요. 네, 작년에 근데 그래서 잘 주목 못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개봉조차 아마 심의조차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2는 영화제에서 봤어요. 부천 영화제. 네, 다 부천용이에요. 부천용? 아마 이거 3도 아마 부천에서 틀걸요? 해봤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영화예요. 근데 약간 표현의 한계? 뭔가 생각의 발상 그런 거 영감 받고 싶으면 저렇게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재밌겠다. 그리고 그 나오는 그 피에로 연기하시는 분이 표정이 너무 독특해요. 궁금하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자꾸 보게 돼요. 매력적이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싫은데 계속 보고 싶은. 살인마가 말을 안 해. 대사가 없는데 파토마임 하는 것처럼 표정이랑 그런 기괴한 행동 때문에 계속 보게 된다. 이게 대박인데요. 오히려 펄보다 이게 더 대박인데요. 설명 들어보니까. 미야고 싸니까 제가 본 영화가 ним포매니악이에요. ним포매니악. 진짜 평범한 연기를 한 적이 없은 것 같아요. 더 큐어도 그 뱀장어 나오는 장면. 맞아요. 뱀장. 아빠와의 관계 알았을 때 진짜 경악했어. 경악했던 영화지고. 그나마 멀쩡한 게 엠마였네. 그나마 제일 멀쩡한. 엠마 좀 사랑스럽게 나오지 않았어? 엠마는 좀 매우 멀쩡한 영화니까. 하지만 기계 그것도 무서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무칠 것 같은 느낌. 도대체 오디세이에는 뭘로 나오려고? 맞아. 논란이 캐스팅했죠. 논란이 캐스팅인데 뭘로 이거 정상적인 캐릭터 아닐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괴물 분장 막 이런 거 하는 거. 세이렌으로. 세이렌 괜찮다. 괜찮겠다. 아직 역할이 안 정해진데 아무튼 그래요. 뭐 자기 망가짐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느낌? 그 아마 인피니티 풀 이거 공포 영화 그것도 장난 아니었죠. 브랜드 거기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되게 마성의 여신 같은 걸로 뭐 이렇게 꼬시는 역할이었는데 거기도 장난 아니에요. 혹시 진짜 꽤나 정상은 아닌 영화 들어오겠는데 본인이 그걸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서스페리아도 그렇고. 서스페리아도 나왔었어요? 네. 서스페리아에서 그 친구들 중에 그 무용수 중에 한 명이었던 무용수 중에 한 명? 사라 역할로 아마 그래도 세 번째네. 다코타 존스, 틸다 스윈튼 다음으로 세 번째. 일단 마스크 자체가 엄청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 그래서 펄은 지금 그냥 이제 부가판권 이런 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웃긴 게 X를 지금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네, 저도 궁금하고 맥신도 최근에 공개했다는데 좀 기다리고 있어. 네, 맥신은 지금 이제 VOD 2차 판권에 가 있고 그래서 그쪽을 그게 약간 포르노 산업 뭐 그거 관련된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앞에 걸 제가 안 봐갖고.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궁금하네. 저도 사실은 도전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사실 아까 도전했던 종목이 엠마랑 더 큐어랑 더 큐어를 더 큐어는 극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안 해갖고 몰랐죠. 더 큐어 개봉할 때 그냥 데인던 뭐 나오고 감독이 거기 있잖아요. 그때 고어 버빈스키 그래 비빈스키에다 고어 버빈스키 그 캐리비안에서 감독. 그래서 봤지. 뒤에 속았죠. 네. 뒤에 인사는 작품도 속았고 그냥 영화가 별로였어. 솔직한 얘기로. 그랬던 경우 ним포매니악은 그렇죠. 그때 미야고스가 뭘로 나왔지? ним포매니악이 나왔었네? 하도 이것도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걸로 저기 그 샤이라 부프랑 이제 연인이 된 걸로 알고 있어. 지금은 헤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뭐. 둘이 사귀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있었던 일이 많았을 것 같은 느낌? 둘 다 독특한 성격이시라서. 그래요. 미야고스가 이제 93년생 얼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근데 필모가 되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스타일. 필모는 거의 한 40대 미우가 하는 필모인데 거의. 너무 다채롭다. 아직도 30대 초반. 티모시가 이런 거에 도전해야 돼. 그러니까 전 차라리 티모 씨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전기물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티모 씨도 아까 그 본즈앤올처럼 그런 거 계속 찍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너무 좋죠. 오히려 리스펙하고 얘가 진짜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미 성장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하니까. 아직 20대죠. 네, 어려요. 20대인데도 아직도 그런 거 보면은. 그래요. 네. 자 이제 장현 기자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시간상. 네. 모든 게 먼저 떼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 차고 집에 갈 뻔했는데. 네, 이거 차고 집에까지 가실 뻔했어. 네, 장현 기자님 시간상 보내드렸고요. 네, 이제 이하고님 들어볼게요. 어떤 작품입니까? 네, 제가 선정한 영화는 한국 영화입니다. 기묘한 가족입니다. 기묘한 가족. 네, 이거는 뭐 대부분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일반 관객은 모를 거예요. 좀비 영화? 부산행! 나 부산행 알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 모르시는 경우 많을 텐데 왜냐면은 이 영화가 망했어요. 아 맞아. 이 영화 손익분기점이 200만이거든요. 왜 이렇게 높아? 근데 이 영화의 관객 수는 26만입니다. 아하. 제대로 망했죠. 한 명이 나네. 근데 전 이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이 영화 감독님 필모가 이걸로 처음이자 마지막.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 내용이 이 영화 일단 캐스팅도 화려해요. 정재영 배우, 김남길 배우, 엄지원 배우, 이수경 배우, 그리고 박인환 배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배우는 이름을 까먹었네. 그 배우도 나오는데 되게 잘생기신 정가람. 네, 정가람 배우도 나오고요. 되게 잘생기신 분인데 그렇게 화려한 캐스팅에 자랑하는데 아쉽게도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거는 이 영화가 너무 특이해서 그거를 좀 약간 무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객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 진짜 웃겨요. 저는 좀비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대표는 오히려 부산행이 아니라 이 영화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웃기고 이 영화가 시작부터 웃겨요. 그 인체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는데 마르타 실험을 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청년이 이제 실험으로 죽었는데 깨어나는 거죠. 좀비로 깨어나가지고 오는데 한 충청도 마을로 와요. 그럼 이제 좀비가 다가오는데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랑 마주친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아주머니 두 분이 뭐야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전형적인 건데 여기서 어떻게 풀어가냐면 좀비가 다가오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서 막 신나게 수다를 떨다가 좀비가 다가오니까 마치 옆 사람 지나가는 거 피하듯이 이렇게 살짝 피한 다음에 다시 수다를 떨거든요. 거기부터 이미 웃기거든요. 저는 그것도 웃기고 그리고 좀비가 이제 강아지랑 마주쳐요. 그래서 다 물어뜯어 죽일 기세로 왔다가 근데 꼴에 강아지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에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박인환 배우를 물어요. 좀비가 물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물어가지고 이거 좀비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지? 이제 아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데 정반대 상황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아버지가 회춘을 합니다. 이 완전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이거 기회다 해서 그 좀비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회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좀비한테 물리면 마치 주사 놓듯이 좀비한테 물리면은 이제 다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노인네들이 다 회춘을 하게 된다는 사업을 벌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장면 구성도 좋고 멀리서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주는 방식도 너무 리드미컬하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이 영화 독특하고 재밌는데 뻔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 보신다면 아마 만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개봉했을 때 봤던 기억이 났는데 네. 이게 약간 사실 막 그 당시 그 전해에 창궐 영화가 망했고 2018년도에 2019년도에 킹덤이 이제 겨울에 이제 대박 터져가지고 대박 터지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새로운 시즌 나오기 전에 이제 나왔던 좀비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궁금했었고 근데 문제는 좀비 영화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예산 영화보다는 소규모 예산이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 뭐 조지 로메로의 그것도 사실은 뭐 살아있는 시체들의 맘도 그렇고 아니면은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도 원래 1억 달러 이하로 썼어요. 그렇게 많이 크게 쓰지 않은 장르인데 이 영화는 사실 근데 200만 명이나 반했다고? 그것도 생각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왜 높지? 홍보가 많이 들었나? 아니면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저는 한국적으로 많은 그런 시도를 버무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로맨스는 이미 원바디스에서 나왔던 거고 그쵸. 사실 원바디스에서 이미 다 보여줬던 거긴 한데 그리고 병맛 코미디도 원래 뭐 좀비랜드도 있고 뭐 새벽에 황당한 저주도 있고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없었던 거죠. 한국에서 없었던 그런 한국에서는 이제 막 부산행처럼 뭔가 전방위적으로 왕 해야지 막 그런 거의 재난 느낌이니까 재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코미디로 만든 것도 흥미로운 거였고 저 그 엄지원 씨랑 엄지원 캐릭터랑 저기 누구였지? 저기랑 이제 정재영 뭐 거기도 있고 뭐 나일선 제초기로 막 맞았거나 막 프라이팬 휘두르거나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고 보통 좀비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좀비가 오히려 인간을 무서워한다는 그 풍자적인 것도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런 장르는 또 있는 거 새로운 생명 탄생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미 quiet place에서 또 봤던 그러니까 이것저것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시감 기시감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래서 좀 흥행이 힘들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좋았어요. 윤종신 환생 사용한 거랑 좀비들이 춤추는 그 주인공 나이트 장면. 그 개는 한국적으로 잘했다. 그거는 인정. 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안 웃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유소 춤 장면. 네. 자 그리고 이제 라모탄이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100회 때 우리 출연하셨던 김경수 평론가님이 이거 200회 한다고 해서 혹시나 추천하고 싶은 작품 있냐 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꺼낸 게 리처드 아요아데 감독의 더블 달콤한 악몽이라는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이게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동명 소설을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데 제시 아이젠버그가 두 대비되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기괴하고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지금 제가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거 결제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한 건 VOD에서 이제 VOD 시장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혹시 OTT에 뜨면 그때 볼게요. 이거 근데 평들이 다 좋아. 이거 좋아요. 서빈님 4.5야 이거. 서빈님 4.5고 다 이거 개작이 아니잖아. 걸작이잖아 이거는. 이렇게 너무 나는 높은데 뭐야 이렇게 기분 좋은 불쾌감이 있을까 이러는데 기분 좋은 불쾌감 그래서 아까 우리 로버트 패티슨이 우리 미키 17 얘기할 때 1인 2역 했지만 여기도 1인 2역은 정말 못지않다 그 얘기를 하네요. 근데 상업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흥행은 못했지만 결국에는 컬트 영화가 됐다고 해요. 맞아요. 현직에서는 진짜 이거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가 좀 재개봉하면 오히려 야 이거 재밌는데? 근데 재개봉이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오히려 이 영화는 재개봉하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시 아이젠버그가 인지도가 지금과 그때와는 천양지차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이런 거 판권을 다시 사는 게 왜냐면 지금 IPTV도 없는 이 판에는 맞아요. VOD로 볼 수 있는 게 없는 판에는 특히 그럴까 싶어요. 자 그래서 사실 저 이제 다음 들어볼게 라모타님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했고 어그로 끌려고 전 짜증이 났어요. 이 선택을 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 농담하려고 넣은 건가? 오히려 짜증이 났는데 과연 이유가 그 예상되는 이유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예상되는 이유가 뭐였죠? 예상되는 이유? 뭐 현대에 와서 평가가 좀 이제 그러니까 이거 명작이긴 한데 가르치 생각해 보면은 괴작이에요. 맞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그러니까 그 역시 이 뻔한 예상대로 아니면 역사적 평가. 제가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게 농담이에요. 이 방송을 위한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가지고 진지하네. 이 형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인만 길게 얘기하면 지루할까봐 이렇게 넣어주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뭐 사실은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좀 왜 괴작의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먼저 이제 괴작이라면 첫 번째가 이제 아마도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셨을 것 같은데 백이면백 봤을 때 이제 쓰레기. 쓰레기예요? 이상하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백이면백 쓰레기라고 하는 거죠.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우씨 이거 뭐야 싶은 것들이 있고 두 번째가 사실은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게 좀 맥락에 따라서 봤을 때 좀 평가가 달라지는 근데 이미 스포일 당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포장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제가 준비한 걸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939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나름 사실 이 영화가 대작으로 불리잖아요. 대작인데 사실 대작이랑 괴작은 한 끗 차이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측면들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사실은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 만들어지는 프로덕션 단계가 좀 되게 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전인미답에 가깝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원래 보통 이 영화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은 빅터 플레밍이 먼저 떠요, 감독이. 근데 아마 이 영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 감독이 무려 한 3명이 거친 걸로 유명하고 거의 뭐 한 건은 없죠. 그 빅터 플레밍부터 해가지고 그 맨 처음에 그 임명됐던 감독이 조지 큐거 그리고 그 사이에 샘 우드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세 분이 사실 그게 다 이름값 한 감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샘 우드가 이제 한 2주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샘 우드라는 감독만 하더라도 그
우리에게 그 종은 언제 울리나 그 제목을 까먹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네. 그걸 만들었고 또 빅터 플레밍 같은 경우는 동해 이제 오즈 마법사를 그렇죠. 연출한 감독. 또 조지 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페어 레이디라든지 스타 탄생 같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다 그 동시대에 이제 한가닥했던 감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한 뭔가 비하인드를 아는 사람들은 딱 그 이 영화의 제작자인 데이비드 셀즈닉이 실질적인 이제 감독이라고 이제 호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영화 시작하면 대놓고 나오잖아요 로고에. 그 집이에요. 집인데 그 저택에 이제 영화사 로고 있는. 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셀즈닉만 하더라도 사실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1933년도에 이제 킹콩이라든지 아니면 히치콕이랑 협업을 맞아요.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 레베카라든지 스펠바운드 같은. 그래서 히치콕 영화 보면 시작할 때 집 같은 거 나오면 그거예요. 맞아요. 네. 거기가 제작사 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사실상 되게 기념비적인 게 뭐 아카데미 무려 이제 8개 그 후에 공모상까지 합하면 10개 이상 수상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흥행 수익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물가 상승률 다 그 반영을 하더라도 최소 2위에서 3위 내로 이제 내려가지 않은 그만큼의 이제 수익을 거둔 영화인데 그거 대비 되게 사공이 많은 그런 제작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이런 뭔가 거대한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되게 좀 특이한 위치에 오는 작품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또 이 영화가 되게 나온 지가 무려 1939년 되게 아직 그 2차 세계대전도 발발하기 전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비드 셀즈닉이 이제 과거 이제 이 영화의 그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애틀란티크 화재씬 같은 경우는 그 1930년도 자기가 제작 맡았던 킹콩 세트장을 이제 직접 이제 활용해가지고 태운 그 장면이 이게 사실상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셀즈닉이 직접 연출한 장면이라고 해도 뭐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걸 감안했었을 때 이 정도의 이제 뭔가 임팩트를 아직까지 선사한 작품이 과연 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또 든다는 점에서 충분히 뭔가 좀 되게 눈여겨볼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정정하면은 아까 전쟁하기 전이었잖아요. 이게 12월에 프리미어를 했고요. 저희 애틀란타에서. 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는 9월달입니다. 9월달? 네, 그래서 네, 이것만 정정. 네. 그 이후에 그 40년에 프랑스 침공이 이어져가지고 네. 제가 헷갈려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영화가 나온 그 원작 특히 원작의 영향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뭔가 시대착오적인 측면들이 되게 많죠. 이게 사실 유명한 거는 결국 시대착오. 저는 궤적 뽑으니까 시대착오적인 그것 때문에 뽑은 줄 알았어요. 아, 그것도 하나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사실은 이거에 좀 화가 났던 분 중에 한 명이 말콤 엑스. 맞아. 네, 그 유명한 일화예요. 이거 보고 화가 났다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원작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제 큐클러스 클렉 이제 단원들도 있고 이제 그런 요소들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사전에 각색 과정에서 다 뺐다고 하더라고요. 뺐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살짝 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맞아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다시 봤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그냥 그 시절 거니까 좀 그러려니 하고 봤어요. 네, 대표적으로 또 이제 그게 스칼라 노아레랑 같이 일했던 노예들이 다시 이제 뭐 주인집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오는 컴백하는 장면을 그냥 가면 그만이지 뭐로 집이들 도 자기가 딱 봐도 그냥 좀 뭔가 자기가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아직까지도 이제 몇몇 사람들 특히 공교롭게도 이 영화를 제가 고평가하는 사람들 가운데 트럼프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네. 기생충이 수상했었을 기생충 때, 봤을 때. 달 한강께 사라지라 같은 작품. 선셋대로라. 선셋대로 같은 작품이 받아야지. 이런 게 받아. 근데 어떻게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상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말콤 엑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로서도 이제 충분히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이게 되게 말이 되는 장면일 수가 없고 사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소위 말해서 예전에 이제 되게 고평가 받았던 작품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현재의 시점과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것들 감안해서 봤을 때는 대작이 때로는 괴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해가지고 근데 드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는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카메라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 사실은 로맨스 이런 것보다 그 초반에 이제 부상자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부상자 보여주는 롱테이크. 카메라 빠질 때. 카메라 조금씩 줌아웃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걸어가는 장면 보여주는데 한 명, 두 명 이제 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줌아웃 하면서 보니까 여기 저기 다 부상자가 누워 있는 장면. 그거는 사실은 그래 이거는
지금은 아마 하면은 그냥 대충 CG 그냥 그 캐릭터들이 누워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똑같은 장면 찍으라면은. 근데 그 당시엔 다 엑스트라들이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간에. 그런 장면은 와 대단하다 진짜. 탁월한 이렇게 딱 줌되겠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정말 탁월한 장면인 거고. 참고로 이게 그 여우 조연상 받은 그 해티 맥다니얼 같은 경우는 그때가 아마 흑인 배우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흑인이 받는 일은 까마득한 세월이 흘러서야 가능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면 애틀란타가 제가 프리미어라고 했잖아요. 이때 프리미어 때 애틀란타가 남부 지역에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우 오지 말. 그래서 클럽 게이블이 나 그러면 안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데 뭐 결국에는 그냥 본인은 참석하고 여기 배우는 못 가는 그런 형식이 됐지만. 아무튼 시상식 자체에도 못 갈 뻔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 자체에도 여우조연상 받았어요. 그 자체. 근데 보내줬죠.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 인식이 아무튼 별로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걸 애초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사의 한 페이지 아무튼간에 우리가 책을 쓸 때 그 쓸 수 있는 그건 되잖아. 이 영화 자체가 흥행뿐만 아니라 아무튼간에 이런 막장 드라마의 효시라고 해야 될까? 진짜 다시 보니까 진짜 완전 아침 드라마인데 거의 들어보니까 여기 좀 아니 도대체 왜 좋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 여사 주인공 비비안 리가 맡았던 캐릭터에 뭔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렇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보긴 했어요. 다시 간만에 한 4시간짜리 한번 잘 봤어요. 정말 일하면서 다시 보셨어요? 네, 이번에 다시 봤어요. 와 대박. 왜냐면 더빙으로 보긴 봤어요. 한참 옛날에 더 예전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KBS에서 했어요.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도 갖고 있었고 했었는데 제대로 처음부터 본 적 왜냐면 처음에 그 막 오프닝 딱 로고 그거 뜨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그거 보고 오프닝 보고 한 초반 20분 정도 보다가 잠깐 안 보고 딴 거 보고 그러다 이제 결말만 알아. 요거만 알아. 그러니까 전체는 본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나 분명 본 거 같은데 안 봤지? 이 장면은 뭐지? 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다시 보니까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삭제된 장면도 있고 그렇게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 별 4개 줬어요. 네, 다시 보고 나서. 네, 확실한 거는 내일의 그 있잖아요. 그 명대사. 누군가는 오역. 네, 저는 그건 오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게 좀 오역이라고 하기도 뭐 크게 어긋난 것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냥 직역을 의역한 거지. 의역이 가깝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말은. 네, 진짜 근데 거기 보면서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이 말을 다짐하고 다짐했던 시간들이 곱씹어지는 영화였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제 거 마지막으로 할 건데 소시지 파티. 사실 이거는 재밌어요. 일단 영화 자체는 정말 재밌는 영화였고 이 그렉 티어넌 감독이 진짜 대단한 감독인 게 만드신 작품이 과거에 토마스와 친구들을 만드셨던 분이세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렉 티어넌 감독인데 이 감독이 나중에 훗날 이제 아담스 패밀리 애니메이션도 있거든요. 2019년에 나왔던 그 시리즈도 연출하시긴 하셨는데 진짜 꼬마 어렸을 때 봤던 그 토마스와 친구들 만드신 감독님이 맞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어디 슈퍼마켓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토이스토리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토이스토리도 이제 의인화 한 거잖아요. 로봇들이 장난감들이 살아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소시지나 뭐 핫도그 빵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뭐 식품 코너에 있는 얘들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심지어 껌은 약간 그렇게 스티븐 호킹처럼 되어 있어요. 껌은 막 이런 캐릭터들인데 인간들은 약간 인간은 인간인데 빌런이라고 인간처럼 묘사됐어요. 아무튼 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선택돼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토이스토리도 그렇잖아요. 선택돼서 막 가는 느낌. 근데 알고 보니 거기 완전 다 죽어나는 곳이잖아요. 어떡하네. 그런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여정 그런 여정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다 좋아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풍자여서 매우 강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제일 기괴했던 거는 이건 스포일러여도 말할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 나 진짜 엔딩은 나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벌써 스포가 되네. 이건 매우 스포인데 이제 슈퍼마켓에서 막 인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겼어. 어떻게 해서 이겼나 봐봐. 싸워가지고 이겼어. 근데 뭐 쟤들도 많이 막 피 흘리기 너무 피 흘리는 게 그러니까 유리병 깨지면 유리병에서 막 이제 뭐가 나오는 그런 거죠. 막 그런 건데 아무튼 이겼는데 이게 애들끼리 무슨 오지를 해요. 집단으로 막 그런 게 나와. 와, 집단으로 막 그런 거 하네. 막 씨 하는데 이 미치는 날 살려 그런 배드신을 내 인생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그런 배드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먹었고 이게 심지어 넷플릭스 가면 이게 기내 더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니 거는 기내 더빙을 서비스로 해줘요. 이 아카데미 부음성으로. 이거 더빙까지 다 해놨어 이거를. 미친 거 환장하는 거 이게 뭐야. 나 순간적으로 근데 이 소세지 파티라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성적인 뭔가 그런 것들 뭐 소위 말하는 색드립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애초에 대놓고 소시지 파티 자체가 원래 그거죠. 남자들 그렇죠. 그거 은유한 거니까 애초에 그거 작품 자체가. 근데 아마 이게 소시지 파티하는 단어가 아노라에도 영화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남자들끼리 남자들 저거 아노라가 나 친구 데려가도 돼 하니까 아우 남자들 노노 소세지 파티 노노 이렇게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맞아. 그 얘기한 아무튼 그리고 놀라운 게 이게 속편이 있습니다. 나 몰랐어. 최근에 속편이 시리즈로 저기 나왔어요. 아마존 프라임. 그래서 이 후속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가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아무튼 저는 충격 받았고요. 이게 어떻게 와 이거를 정말 이거는 그 포스터만 보시면은 그 소시지 하나만 있고 해맑은 미소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믿고 보시랑 큰일 날 수도 있다. 미리 그리고 밥 좀 식사하시고 하기 전에 좀 보실 거면은 식사하고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미리 밝혀요. 왜냐면 미국식 화장실 유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확실한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던 토마스 그 기차 토마스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요. 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식전 감상 안 되고요. 네. 200회 마무리했습니다. 자, 300회 때도 전 이미 개작을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미리 얘기하자면 이번 주에 개봉을 했었던 보더랜드를 보고 나서 이건 무조건 300회 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더랜드 300회 때 저 무조건 예약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알아서 제가 기사 쓴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양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